14세기 중반,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이 시기는 동아시아 전체가 매우 혼란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선 원나라에 대항해 백령교 중심의 한족 반란이 일어났고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며 조정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고려 역시 원나라의 영향력이 줄어들며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됐죠. 그런데 이 동아시아 전체의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킨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왜구였습니다. 고려는 시간이 지나며 왜구의 침입 횟수가 증가하고 공격이 점점 격해지자 그들이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막부에 사람을 보내 이것을 멈추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막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고려를 침공하고 있는 해적들은 큐슈의 반란 세력이 할 거에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반란 세력이고 막부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본 가마쿠라 막부 말기, 쇼군은 여목연합군의 원정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고 방어시설을 건축하며 방어 비용을 무사들에게 각출했습니다. 하지만 막부는 이렇게 빌린 돈을 감당하지 못했고 수습에 실패하며 사회는 혼란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14세기 중반, 고다이고 덴노가 반막부 세력을 규합해 막부를 무너뜨리는데 정권은 다시 내분으로 나뉘며 일본 남북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분열과 전쟁으로 인해 사회 혼란은 계속됐고 중앙정부의 통치력은 느슨해졌습니다. 또한 각 지방은 격화되는 내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전쟁을 수행할 물자가 부족해지자 해적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왜구는 남조의 수군이나 막부의 통제 밖에 있던 무사였습니다. 한편 거제도에 약 1.8배의 면적을 지녔고 부산에서 57km 떨어져 있으며 후쿠오카에서 122km나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섬 대마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마도는 전체 섬 면적 중 농경이 가능한 지역이 10% 안팎인 곳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섬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마도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마도는 농업이 발달하기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업이 발달했고 주민들은 어업을 통한 수산물과 한반도를 잇는 교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산업이 어업과 해상교역이란 소리는 여차하면 해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무역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밖에 없었는데 그 말인즉슨 관에서 허락하지 않은 민간무역은 모두 밀무역이란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밀무역에서는 수틀리면 칼을 뽑을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여목연합군의 일본 원정 이후 고려와의 교역로가 단절되자 대마도는 점차 왜구의 근거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본토에서 내전으로 몰락한 무사들이 대마도에 피신을 오면서 식량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났고 이제 식량은 밖에서 구해와야 했습니다. 이 시기 대마도는 사실상 동양의 토르투가, 즉 해적지를 위해 사람들이 모인 해적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혼란 속에서 급증한 왜구는 중국과 한반도 연안에 침입해 약탈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려는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고려는 당시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과 그에 대한 권문세족의 반발로 인해 내부적으로 혼란했으며 이미 이전에 권문세족의 토지견병으로 인해 매우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고려는 왜구에게 만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를 침공한 왜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해적하면 보통 커다란 범선에 올라타 싸우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규모의 해적이나 그게 아니면 작은 보트를 타고 공격해오는 소말리아 해적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당시 왜구의 규모는 해적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였습니다. 왜구는 한 번 공격해올 때 200여 척에서 많게는 500여 척의 배로 공격해왔는데 배 한 척에는 보통 30에서 40명 정도가 승선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왜구가 공격해오면 보통 6천에서 8천명이 몰려왔다는 것이고 많게는 15,000명에서 20,000명의 거대한 규모로 침공해왔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부산진에 쳐들어온 일본군이 18,700여 명인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규모의 숫자는 도저히 해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규모를 조금 더 비교해보자면 전성기 성전기사단의 성전사 수가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현대화된 군대의 한 개 사단의 규모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1만 명을 전후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유명 해적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주인공 루피의 밀짚모자 대선단의 규모가 5,600여 명입니다. 왜구의 공격은 사실상 한 국가 정규군의 침략 수준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왜구를 상대로 활약했던 황산대첩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 왜구의 말 1,600여 피를 노획했는데, 이것을 보면 그들이 해적질에 수천의 기병대까지 끌고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구는 1223년부터 1392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529회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고, 그중 우왕 때 14년 동안 378회나 침입했습니다. 왜구의 주요 침입 지역은 경상, 전라, 충청도였습니다. 경상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전라도는 곡창지대였으며 충청도는 세금이 오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노려졌습니다. 그들은 주로 세금을 운반하는 조운선을 습격했고 세금을 쌓아놓은 창고인 조창을 습격했으며 사람들을 납치해갔습니다. 이렇게 납치당한 사람들은 노자비가 되거나 각종 노역에 시달렸고 일본, 류큐, 동남아 등지에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왜구의 잦은 공격으로 인해 세금 운송이 어려워지자 재정에 문제가 생겼고 백성들의 고통 또한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 무기를 다루는 화통도감이 설치됐고 정진은 이 화포를 중심으로 한 수군을 재건하여 관음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막부의 쇼군과 큐슈 유령 영주 오우치시 등의 사신을 파견해 협조를 요청했고 그들은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조 시대 특성상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납치된 백성들의 일부를 송환받는 등 적은 성과에 그쳤습니다. 한편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관음포대첩 등 각지에서 성공적인 왜구토벌이 이어지며 1386년에 정지가 대마도 왜구토벌을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1389년 2월 경상도원수 박위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대마도 원정함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원정함대는 화포와 화전으로 무장한 100여 척의 배로 구성됐으며 고려군은 대마도 해안가에 정박한 왜구함선 300여 척을 화포로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섬의 여러 시설을 파괴하고 왜구의 포로가 된 고려인 남녀포로 100여 명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위의 대마도 정벌은 이제까지 고려가 왜구에 대해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왜구의 침탈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의 규모와 침입 횟수는 감소했지만 고려가 무너지고 세워진 신생국 조선에게는 여전히 큰 위험이었습니다. 왜구에 대한 대책은 조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죠. 그러던 와중에 대규모 침략을 하지 않던 왜구가 태조 5년 120척 규모의 선단으로 경상도를 침략해 동래, 기장, 동평, 삼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왜구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조선의 방비 때문에 과거처럼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1396년 태조의 명으로 2차 대마도 정벌이 시작됐습니다. 김사용을 총사령관으로 5도의 병선을 모아 공격했는데 아쉽게도 자세한 과정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사용이 복귀했을 때 태조가 친히 흥인문까지 나와 반겼다고 하는 것을 보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조선은 대마도 정벌 다음 해부터 기화하는 일본인들에게 성을 하사하고 농지와 의복 등 생계수단을 내렸으며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몇몇 이들에게는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왜구 근절을 위해 강경책뿐만 아니라 회유책을 적절하게 병행했습니다. 또한 왜구의 거점기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마도에 대마도주를 회유하고자 식량을 자주 보내줬습니다. 실제로 조선이 회유한 소사다시계가 대마도주로 있는 동안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특별한 마찰이 없었습니다. 이후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규모 또한 한 척에서 4척, 많아야 20여 척 정도로 줄었고 침입 지역도 전라도 연안지방에 국한되었습니다. 태종 18년 4월 왜구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대마도주 소사다시계가 사망하자 왜구의 침입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첫 번째 이유는 대마도의 정치적 불안입니다. 새로 도주에 오른 소사다모리의 나이가 어려 해적 두목인 하야타 사에몬타로가 도내의 실권을 장악하고 왜구의 약탈을 묵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대마도에 흉년이 이어져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419년 왜구가 비인연에서 백성을 살해하고 병선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고를 들은 조정에서 상황으로 있던 태종의 주최로 대마도 정벌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왜구가 출동한 허술한 틈을 타서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토벌하고
적의 귀로를 습격하여 왜구를 소멸하자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세종은 소극적인 육지방어를 주장했지만 태종의 적극적 토벌 주장에 곧 대마도 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1419년 6월 이종무와 유정현으로 하여금 병선 227척, 군사 17,000여 명을 동원해 대마도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대마도의 왜구들은 멀리서 오는 배를 보더니 약탈하고 돌아오는 해적선단인 줄 알고 잔치상을 차렸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해적선이 아님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원정군은 대마도 두지포에 도착해 적선 129척을 탈취하고 약 2,000여 호의 가옥을 불태웠습니다. 참수한 해적이 114명이었고 생포한 이가 21명이었으며 중국인 포로 131명을 구출했습니다. 정벌군이 도착했을 때 많은 왜구가 식량만을 챙겨 산으로 도주했는데 이종무는 육지를 수색하며 장기간 포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좌군이 왜구에 기습을 당했고 격퇴하긴 했지만 조선군 18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후 대마도주의 요청을 받아 원정을 멈추고 회군했습니다. 원정군은 왜구에 큰 타격을 입혔으나 반대로 조선군도 피해를 입었으며 그들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급한 쪽은 대마도주였기 때문에 한때는 그가 신하가 될 뜻을 밝히며 대마도가 경상도 관내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대마도 정벌은 그 목적이 점령이 아니었고 왜구 근거지를 초토화시켜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군사적 징벌이었습니다. 1443년 계해약조가 체결되었습니다. 대마도는 더 이상 왜구의 근거지가 아닌 일본의 대조선교역 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교역은 전적으로 조선의 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왜구가 급감하고 후방이 안정되자 국력을 온전히 사군육진 개척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